1998년 7월 25일 일본 와카야마시 소노베 지구에서는 여느 해와 다름없는 작은 여름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눠 먹고 아이들은 들뜬 얼굴로 행사장을 돌아다니던 평범한 저녁. 그날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던 음식은 커다란 솥에 끓여낸 카레였습니다. 그런데 카레를 먹은 사람들이 하나둘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속이 뒤집히듯 구토를 하고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카레를 먹은 주민 67명이 급성 중독 증세를 보였고 그중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64세 자치회장, 53세 부회장, 16세 여고생, 그리고 10살 초등학생 남자아이. 평범한 동네 축제는 순식간에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무차별 독극물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수사는 한 여성에게로 향합니다. 이름은 하야시 마스미. 그녀는 결국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고 2009년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8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일본에서는 여전히 이런 질문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야시 마스미는 정말 그 카레에 독을 넣은 범인일까? 오늘 다룰 사건은 일본의 11번째 여성 사형수 하야시 마스미가 벌였다고 알려진 와카야마 맹독 카레 사건입니다. 1998년 7월 25일 아침 와카야마시 소노베 지구 제14 자치회 주민들은 저녁에 열릴 여름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무렵부터 주부 약 20명이 동네 차고와 민가에 모여 행사 음식으로 내놓을 카레와 오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카레는 큰 솥 여러 개에 나눠 끓여졌고 조리가 끝난 뒤에는 축제가 시작될 때까지 차고 안에 보관됐습니다. 혹시 동물이나 아이들이 손댈까봐 냄비 위에는 알루미늄 포일과 접은 골판지로 간이 덮개까지 씌워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는 자치회 반장들이 교대로 냄비 주변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그 카레가 몇 시간 뒤 사람을 죽이는 음식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쯤 보관 중이던 카레 냄비가 축제장 텐트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오후 5시 무렵부터 행사 시작에 맞춰 카레를 다시 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후 5시 45분쯤 정식 배식이 시작되기 전 카레를 먼저 맛본 남성 2명이 갑자기 구토를 하며 쓰러집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카레에 독이 들어가 있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축제가 시작되기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오후 6시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주민들에게 카레가 배식됩니다. 그러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카레를 먹은 사람들은 불과 몇 분 만에 극심한 구역질과 복통을 호소했고 손발을 떨거나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가족 단위로 축제에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모와 아이가 동시에 쓰러지는 장면도 벌어졌습니다. 구급차가 잇따라 도착했고 환자들은 지역 병원으로 분산 이송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혼선이 발생합니다. 당시 의료진과 보건소는 여름철 대규모 음식 제공 행사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때문에 처음에는 집단 식중독을 의심했습니다. 증상도 구토와 설사 위주였기 때문에 세균성 식중독이 아닐까 본 겁니다. 환자들은 위세척과 수액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3시 3분 64세 자치회장이 끝내 사망합니다. 첫 사망자가 나오자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토사물 분석 결과를 근거로 처음에는 청산가리 계열 독극물이 검출됐다고 발표합니다. 병원은 청산가리 해독제를 구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였고 언론도 일제히 청산가리 독살 사건처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는 잘못된 판단으로 드러납니다. 카레 재료에 들어있던 양파 성분이 검사 과정에서 반응을 일으켜 청산가리로 오인됐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정밀 재검사 결과 실제 카레에 들어있던 독극물은 아비산, 즉 비소의 화합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소변에서도 일반인의 수백 배에 달하는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이제 사건은 단순 식중독도 우발적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축제용 카레에 고의로 비소를 넣은 무차별 독극물 사건.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누가
왜 이 카레에 독을 넣었는가? 비소가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경찰은 비소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이 바로 하야시 마스미였습니다. 당시 마스미는 37세 전직 생명보험회사 외무원 출신의 주부였고 남편 켄지, 네 자녀와 함께 소노베 지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집을 주목한 이유는 남편의 과거 직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남편 켄지는 과거 흰개미 구제업을 운영한 적이 있었고 당시 흰개미 구제업계에서는 비소 계열 약품이 널리 쓰이던 터라 업무상 비소를 대량으로 취급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비소는 일반인이 정상적인 경로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입수가 어려운 맹독성 물질이 하야시 가족의 생활권 안에는 실제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하야시 부부가 마작 모임의 지인과 남편 회사의 전 직원 등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몰래 고액의 생명보험을 걸어두고 비소와 수면제를 먹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연쇄적인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합니다. 심지어 남편인 하야시 씨에게도 비소를 먹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도 파악합니다. 이들은 비소를 섞은 식탕이나 소고기 덮밥, 마파두부, 우동 등을 먹여 급성 비소 중독을 일으키게 하거나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잔혹한 수법으로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보험금을 챙겨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험금 사기 사건은 이후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비소에 접근할 수 있는 집, 과거 실제로 비소를 사람에게 먹인 전력, 그리고 사건 당일 카레 냄비 근처에 있었던 여성, 게다가 마스미는 축제 당일 제14자치회의 반장 역할을 맡고 있었고 정오 무렵 카레 냄비를 지키는 당번으로 차고에 나타났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중요하게 본 시간은 낮 12시 20분부터 오후 1시 사이 약 40분입니다. 당초 다른 주민과 함께 지키기로 했던 카레 냄비 주변에 그 시간만큼은 하야시 마스미가 홀로 남아있었다고 본 겁니다. 경찰은 이 시간을 독이 투입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대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그녀는 순식간에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됩니다. 하지만 하야시 마스미는 맹독 카레 사건과의 관련성을 처음부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매스컴에 그녀의 보험금 사기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녀의 집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 곧 수백 명, 체포 전까지 약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자택 주변에는 매일 200명에서 300명에 이르는 기자들이 모였고 체포 당일에는 500명 넘는 취재진이 몰렸다고 전해집니다. 집 앞을 가득 메운 카메라, 하늘에는 헬리콥터, 일부 취재진은 사다리를 이용해 2층 아이들 방을 촬영하려 했고 버려진 우편물과 쓰레기 봉투까지 뒤졌다고 합니다. 언론은 경찰 발표가 완전히 정리되기도 전에 이미 마스미를 진범처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기억에 결정적으로 남은 장면이 나옵니다. 마스미가 자택 앞 기자들을 향해 호스로 물을 뿌리는 장면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웃고 있는 듯한 모습, 기자들에게 물을 뿌리는 모습. 마스미는 어느새 재판을 받기도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범인처럼 굳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맹독 카레 사건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거듭 반박했고 체포 이후에도 줄곧 나는 카레에 독을 넣지 않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그녀를 거의 유죄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사건의 이상한 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야시 마스미가 수상해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녀가 정말 카레에 독을 넣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당시부터 몇 가지 큰 빈틈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직접 증거가 없었습니다. 마스미가 독을 넣는 장면을 찍은 영상도 없고 그 순간을 명확하게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됐다고 특정할 수 있는 도구에서 그녀의 지문이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자백도 없었습니다. 마스미는 체포 직후부터 카레 사건만큼은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백조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이후 항소심에서 입을 열었을 때도 보험금 사기 사건을 인정하면서 카레 사건만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동기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축제 준비 과정에서 다른 주부들과의 갈등이 있었고 그로 인해 격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조차 그 동기를 확정적으로 인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과거 저질렀다고 인정된 보험금 사기에서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돈입니다. 그런데 여름 축제에서 카레에 독을 넣는 일은 그녀에게 어떤 금전적 이익도 주지 않았습니다. 67명이 쓰러지고 4명이 죽는 무차별 대량 살상을 왜 굳이 저질렀는가?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렇게 갈립니다. 그래도 하야시 마스미만큼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었다. 동시에 하지만 그걸로 사람을 사형수로 만들 만큼 확신이 있는가? 이 두 질문이 이 사건을 오늘까지 붙잡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하야시 마스미가 범인이라는 결론으로 수사를 밀고 갑니다.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크게 5가지였습니다. 첫째, 사건 당일 낮 12시 2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마스미가 카레 냄비를 사실상 혼자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점. 둘째, 인근에 살던 여고생이 마스미가 카레 냄비 주변에서 주위를 살피며 수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한 점. 셋째, 하야시 가족 주변에서 실제로 비소가 발견됐다는 점. 넷째, 현장 종이컵에 남아있던 비소와 하야시 자택 주변에서 발견된 비소가 과학 감정상 유사한 성분을 보였다는 점. 다섯째, 과거 보험금 사기 과정에서 마스미가 비소를 사람에게 먹인 전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법원과 검찰이 특히 수상하게 본 또 하나의 행동 정황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마스미는 자신의 4자녀에게 축제장에서 나눠주는 카레가 아니라 레토르트 카레, 즉석 카레를 저녁 식사로 먹였습니다. 또 자치회 주민으로서 받아둔 축제 카레 무료 교환권은 다른 주민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카레 배식이 시작되고 축제가 한창 열리던 오후 6시 무렵 마스미는 남편 켄지, 장남 차녀와 함께 자가용을 타고 행사장을 떠납니다. 이들은 밤 11시 무렵까지 가라오케에 머물렀고 이후 다른 스낵바로 자리를 옮겼다가 새벽 1시쯤에야 귀가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이 일련의 행동을 결코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카레에 독을 넣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 카레를 먹지 않도록 막았고 축제 현장에도 일부러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행동을 마스미가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강한 정황 증거 중 하나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정황들을 종합해 법원은 판단합니다. 하야시 마스미 외에 범인을 상정하기 어렵다. 1998년 10월 마스미는 체포됩니다. 2002년 12월 11일 와카야마 지방법원은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2005년 6월 오사카 고등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최고재판소가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형이 사실상 확정됩니다. 판결 정정 신청까지 기각된 뒤 2009년 5월 19일 하야시 마스미의 사형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일본 전후 11번째인 여성 사형수가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형이 확정된 뒤에도 계속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과거 보험금 사기 사건은 인정하지만 맹독 카레 사건만큼은 결코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런 취지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단 1엔의 이익도 없는 무차별 살인을 내가 왜 저질러야 하느냐. 하지만 일본 법원은 그녀에게 사형이라는 답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형이라는 답이 내려진 뒤부터 오히려 더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를 사형수로 만든 핵심 근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흔들린 건 목격 증언이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일 낮 인근에 사는 여고생이 하야시 마스미의 수상한 행동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마스미가 차고한 카레 냄비 근처에서 도로 쪽을 신경 쓰는 듯 주변을 살폈고 냄비 뚜껑을 열어 안을 들여다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은 마스미가 범인이라는 논리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진술을 둘러싼 여러 의문이 제기됩니다. 첫째, 목격 장소가 처음에는 자택 1층이었다가 이후 2층 침실로 바뀌었다는 점. 둘째, 2층 창문에서 실제로 차고한 냄비가 얼마나 선명하게 보였는가 하는 문제. 당시 현장에는 시야를 가리는 나무와 구조물이 있었고 변호인 측과 이후 사건을 재검토한 사람들은
그 위치에서 냄비안까지 명확히 보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목격자는 마스미가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기억했지만 실제 당일 마스미가 입고 있던 옷은 검은색 계열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넷째, 목격자가 열렸다고 본 냄비가 실제로 독이 들어간 냄비와 다르다는 반론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은 이 증언을 검증했습니다. 현장 검증 결과 2층에서 차고 내부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일부 기억에 오차가 있더라도 마스미를 봤다는 핵심 내용은 믿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는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목격 증언은 유죄 판단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였지만 그 핵심 요소 중 하나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로 흔들린 건 비소 감정 결과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대형 방사광 시설까지 동원해 불순물의 미세한 구성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사건 현장의 종이컵에서 나온 비소와 하야시 집 주변에서 발견된 비소가 매우 유사한 성분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하야시 집의 비소가 범행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매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분석 화학자들은 이 분석 결과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이른바 농도 역전의 모순입니다. 하야시 집에서 발견된 비소는 불순물이 많이 섞인 상태였는데 현장 종이컵의 비소는 오히려 더 높은 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더 많은 비소를 옮겨 담았는데 결과물의 순도가 더 높아지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감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결론에 유리한 데이터만 강조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법원 역시 이후 심리 과정에서 두 비소가 완전히 같은 용기나 같은 덩어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일부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스미의 유죄 판단을 뒤집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비소라는 물질이 일반 가정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야시 측이 실제로 비소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현장 비소와 일정한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여전히 강한 정황 증거로 봤습니다. 그 결과 재심 청구는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09년 사형 확정 이후 마스미 측은 여러 차례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4년 하야시 측은 다시 비소의 분석 결과와 목격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세 번째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2024년에 제기된 제3차 재심 청구는 2026년 현재도 와카야마 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이러한 빈틈 때문인지 일본에서는 사건이 끝난 뒤에도 하야시 마스미 외에 다른 진범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들은 공식 수사나 재판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일본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 오랫동안 재생산된 루머와 음모론입니다. 가장 널리 퍼진 루머 중 하나는 진범이 동네의 특정 소년 혹은 아이들 몇 명이었다는 설입니다. 이 루머는 사건 전부터 소노베 지구에서 개와 고양이가 독살되거나 밭에 독극물이 뿌려졌다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주장과 결합해 퍼졌습니다. 이런 이상한 사건을 저지르던 아이가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축제 카레에 독을 넣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큰 카레 냄비에 접근했다면 눈에 띄었겠지만 체구가 작은 아이들이라면 사람들의 감시를 피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덧붙습니다. 심지어 사건 이후 해당 소년의 가족이 도망치듯 이사를 갔다는 이야기까지 함께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수사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언론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또 다른 루머는 현장 근처에서 오코노미야키 가게를 운영하던 한 점장이 진범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는 축제 준비 과정에서 대형 냄비를 빌려주는 등 현장과 일정한 접점이 있었다고 알려졌고 일부의 컨텐츠에서는 그가 과거 약물 문제를 겪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보태 의심을 키웠습니다. 사건 당일 그 점장 본인도 카레를 먹었다고 전해졌는데 루머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점이 자신을 의심받지 않기 위한 위장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자녀까지 공범처럼 엮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객관적 물증이나 공식 수사 기록으로 뒷받침된 내용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경찰이 진범을 알고도 하야시 마스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은폐설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 사건에서는 비소 감정의 신뢰성을 둘러싼 과학적 비판이 존재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검찰의 분석 결과 해석이 지나치게 단정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인터넷에서는 이 문제의식이 훨씬 극단적으로 비약됐습니다. 현장 비소와 하야시시 비소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었다. 경찰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걸 알고도 숨겼다. 미성년자가 진범이라서 수사 실적을 위해 마스미에게 누명을 씌웠다. 이런 식의 주장이 인터넷과 유튜브를 중심으로 퍼졌고 유명 인터넷 인물들의 발언까지 더해지며 더 크게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소 감정에 대해 학술적 논쟁이 존재한다는 점과 경찰이 의도적으로 진범을 은폐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자는 실제 재심에서도 다퉈지는 쟁점이지만 후자는 입증된 바 없는 음모론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루머들이 28년 가까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본 법원은 이미 결론을 내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완전히 끝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하나가 하야시 마스미의 장남입니다. 가명으로 하야시 코지라 불리는 그는 1998년 사건 당시 초등학교 5학년 겨우 10살이었습니다. 부모가 체포되던 날 그와 세 자매는 가을 운동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이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네 남매는 아동 상담소를 거쳐 보호시설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장남은 사형수의 자식, 살인마의 자식이라는 말과 함께 지독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목을 졸리거나 철로 된 아령으로 맞거나 얼굴에 여드름이 나면 비소 때문 아니냐라는 조롱을 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개구리의 자식은 개구리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그 꼬리표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장 동료들이 고향이나 부모님에 대해 물으면 부모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거짓말을 했어야 했고 이름 때문에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워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레스토랑에서는 우리는 음식을 다루는 곳인데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말을 듣고 해고됐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교제한 연인과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상대 부모에게 자신이 하야시 마스미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 사형수의 아들에게 내 딸을 줄 수 없다 라는 말을 듣고 파혼을 겪었다고도 밝혔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형제 자매들은 서로 연락조차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 그중 큰 누나는 자신의 4살 된 유치원생 막내딸을 안고 간사이 국제공항 연락교에서 투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극을 겪었다고 합니다. 장남은 오랜 기간 연락이 닿지 않던 누나의 마지막을 제대로 마주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그는 지금도 오사카 구치소에 수감된 어머니를 정기적으로 면회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재심을 돕는 이유는 어머니가 무조건 무죄라고 맹목적으로 믿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만약 어머니가 정말 범인이라면 벌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라는 확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와카야마 맹독카레 사건의 의문점을 파헤치는 다큐멘터리 영화 마음이 제작에 협조했고 재심을 위한 모금과 자료 검증 활동에도 나섰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이신가 시코오카 주묘오카 소노 쿠기리가 스쿠마데와 보쿠노 지칸와 도마타 마마데스. 재심을 받든 사형이 집행되든 수명이 다하든 이 사건에 명확한 구분이 지어질 때까지 내 시간은 멈춰 있다. 1998년 여름 동네 축제장에서 아무 의심 없이 카레를 먹었던 네 사람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일본 법원은 하야시 마스미가 범인이라고 답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의문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때 확정 판결까지 내려졌던 사건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재심을 통해 뒤집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야시 마스미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확신의 정도입니다. 직접 증거도 없고 자백도 없고 동기 역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건, 그리고 유죄 판단의 핵심이 됐던 목격 증언과 비소의 분석 결과를 둘러싸고도 지금도 적지 않은 의문이 남아있는 사건, 그 판결의 끝이 사형이라면 다시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기회쯤은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형은 집행되고 나면 그 어떤 재심도 그
그 어떤 무죄 판결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끝내는 판단이라면 그 판단은 끝까지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